그거 끝나고 여기로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안녕하세요. 저 맨날 급하게 보고 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요번 학기에는 NCS 특성화 사업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이런 특강을 통해서 채워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이버대 디지털 건축도시 전공이 올해부터 만들어져서 교과목을 계속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목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빠진 부분, 지금 당장 구조 쪽이라든지 설치 쪽 이쪽은 과목 개발이 아직 좀 더 시일이 남아 있어서 제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예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여기 팀장님 모시고서요, 구조 쪽 엔지니어링 사례랑 BIM, 여러분 BIM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아시죠? 3차원의 정보 모델로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구조 쪽의 사례를 볼 건데 제가 이거 발표 자료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CAD 하실 때는 직접 하셨잖아요. 오늘은 좀 새로운 거를 보시는 걸로 좀 그런 데 의미를 두시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한 2008년? 2007년? 8년부터 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일도 한 3번, 4번 정도? 3번 정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동양구조 안전기술의 이명도 팀 실장님이세요. BIM 총괄 다 하시고요. 엔지니어링도 다 진행하시니까요. 오늘 강의 자료가 되게 많은데 그거 다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하나씩 좀 여쭤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구조 안전기술 이병도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쪽은 이제 구조 설계를 하는 파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이제 골격을 이루는 뼈대와 같은 이제 그런 건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설계하시는 분하고는 조금 뭔가 좀 더 엔지니어링하고 구조 계산하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구조사무실에서 쓰는 사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일 큰 구조 설계 사무소다 보니까 그런 대형 프로젝트나 아니면 비정형이나 그런 프로젝트 쪽으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저희 회사에서 특히 저희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초고층이나 아니면 대형 건축물이나 아니면 비정형,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해외사에서 설계해오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저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쪽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저희는 이제 이 BIM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2007년부터 이제 회사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프로젝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형화나 초고층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저희 팀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정형이라고 하는 동대문 운동장, 위에 있는 동대문 운동장이죠. 그리고 밑에 거는 부산국제영상센터입니다. 이런 복잡한 건축물들이 이제 요새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서 많이 이제 트렌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리 건축물이 거의 예술작품과 같은 형태의 구조 건축물을 갖고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에서 만든 디자인만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2D CAD로 하는 그런 손으로 하거나 평면상에 그려왔던 2D CAD로 작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3D를 이용한 BIM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용인시민체육공원 프로젝트나 파주 운정지구, 서울대학교 병원 그런 식으로 BIM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2016년도부터는 공공기관의 발주를 다 BIM으로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구조 사무실들도
이런 BIM 프로세스를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BIM을 했던 게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BIM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나 홀로 건축가들 혼자서 건축 디자인 하시고 거기 들어가는 프레임이나 MEP를 3D로 한 번에 만들어서 도면화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그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그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부터 해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뭐 이만큼이었다고 하면 2009년도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아키텍처들이 그 BIM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북미나 뭐 호주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BIM으로 데이터를 받고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BIM 그러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BIM이 뭐 만능 도깨비 방망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BIM을 처음 시작할 때는 BIM을 통해서 건축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서 디자인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BIM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아무리 2D나 뭐 설명을 열심히 해줘도 사실은 건축의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정보들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시각화해서 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협업 도구로 쓸 수 있는 툴을 저희는 이제 BIM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철골을 발주를 하게 되면 철골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설계, 시스 설계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철골 이 비딩을 하는 이 부분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사실은 모든 설계가 끝나야지만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그만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BIM을 활용을 하게 되면 초기에 설계 단계에서 이미 철골 물량을 발주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골 발주 같은 경우도 이런 BIM을 적용을 하면 정확한 물량과 뭐 거기에 그 접합되는 커넥션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BIM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돈으로나 이렇게 많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이 BIM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BIM 엔지니어들끼리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OD라고 하는 겁니다. 이 LOD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모델의 상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LOD 100, 200, 300, 400, 500 되는데 중간에 350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350을 제한 그 500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새 저희가 이제 해외 설계사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요 350이라는 수준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수준 정도는 어떤 거냐면 이 100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LOD 200 정도가 되면 거기에 도대체 H빔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가 들어갈 건지 이 정도까지가 나오는 게 2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이 되면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물량 정도는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뭔가 제작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비딩, 그러니까 물량을 발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수준이 한 3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50 정도가 되면 각각 철골이 붙거나 철근이 결합되는 부분들의 그 티피컬한 그러니까 표준 접합 상세 정도까지는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350 정도입니다. 그리고 400이 되면 순수하게 이거를 제작을 하고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지는 게 400이 되고요. LOD 500이 되면 완전히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 중공 도서를 작성을 하는 게 LOD 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국내에서는 300 정도까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350까지의 정도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BIM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BIM을 통해 가지고 초기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그 시공상에서 설계 변경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자.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 변경 때문에 일어나는 시공상의 그 문제점들을 초기에 해결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 때문에 설계의 오류나 설계 변경에 의해서 시공상에서 그 발생되는 로스율이 전체 공사 금액의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100억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한 7억 정도가 로스로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초기 단계에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그 7%를 한 3%까지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BIM을 통한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BIM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BIM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BIM은 대단한 도깨비 방망이야. BIM만 하면 다 만들어져.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BIM을 막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도 BIM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뭐 빔을 통해서 뭐 그림 경제 쪽에서 많이 발전해서 BIM이라는 이야기가 막 초기에는 많은 하도가 되고 너도 BIM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BIM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 시공상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너무 적고 엔지니어들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확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대치는 한번 꺾인 것 같고요. 지금의 단계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BIM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BIM을 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BIM을 쓴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점 중에 하나는 어차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는 BIM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히 BIM에 접목시킨다고 하면 남보다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BIM을 하게 되면 뭐 3D라고 하는 거, 뭐 4D, 5D, 뭐 6D, 7D라고 해서 뭐 BIM의 발전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이 빔 모델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만 요소만 뭐 3D, 뭐 4D, 뭐 스케줄, 5D, 뭐 견적 내고, 뭐 6D 관리하고, 뭐 7D 뭐 제작하고 뭐 그런 것들에서 어떤 부분만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뽑아서 잘 활용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협업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BIM을 하면서 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단순히 구조설계 사무소지만 BIM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점점점 업무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조설계를 초기에는 구조설계만 했지만 그게 3D로 만들어지니까 뭐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작도 하고 저희가 일반 건축물만 했지만 비정형을 하다 보니까 마감재 쪽도 제가 손대게 되고 저희한테 이제 그런 쪽으로 업무가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IM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련된 여러 산업에 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빔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부분은 이런 그 상대 업체나 설계사무소들 간의 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 설계가 이렇게 잘못됐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너네 설계 계획 이렇게 잡아줘야 돼. 뭐 이런 데 간섭이나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점들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1차원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 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외장재거든요. 요새는 이제 건물 디자인이 복잡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그 골조만 했었는데 이제는 요 앞에 중간에 있는 외장재로 붙일 수 있는 서브 프레임까지 2차 골조까지 저희한테 이제 업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유리 패널 같은 경우도 이 패널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싼 방법으로 붙일 수 있는지까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BIM을 통해서 업무 영역이 좀 더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뭐 빔데이터를 만들어도 이런 디테일한 뭐 볼트 하나하나까지 혹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철근을 어떻게 배근을 할 건지 어떤 순서를 할 건지까지는 하질 않았었는데 뭐 이왕 빔데이터 있으니까 철골 접합까지 만들어서 접합 부분의 물량까지 확인을 해보고 철근 배근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물량에서 줄 수 있는지 저희는 빔데이터를 만들면서 한 번에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도 발주자한테도 야 이렇게 하니까 물량이 이만큼 줄었어.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어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의뢰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사전에 이런 복잡한 철근 부분들, 이게 지금 경기장에 이 메이커라고 하는 그 경사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골 접합이 철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2D만으로는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우디에 있는 경기장에 썼던 자료인데 사우디 경기장에 이런 도면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스리랑카 노동자들 막 그런 좀 후진국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도면이나 언어에서 이제 참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치수를 적기 위해서 여기다 점점 찍어놨는데 거기다 막 철근 배근하시고 그럴 정도로 너무 이렇게 무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다가 이런 3D 모델을 보내서 현장에서 작업하기 전에 반장들한테 3D 모델 보내주고 이렇게 배근이 돼야 된다 라고 보내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그 인천에 있는 아시아나 행거라고 하는 건물의 그 자동 도어입니다. 이게 문 한 짝이 한 16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을 어느 위치에서 포인트에서 크레인을 세워놓고 들어야만 크레인이 넘어가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위에다가 그 세울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작업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계별에 따라서 초기 단계, 초기 계획 설계 단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하면서 쓰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디테일이나 그 제작용 그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저희한테 제일 자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들 간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력업체나 데이터를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면 아 저쪽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작을 할 수 있구나 또는 뭐 가공을 할 수 있구나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는 이제 밟아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건축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도 어떤 데이터로 다 변환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그런 데이터를 다 가공해서 그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건축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 저희 회사 내에서 스트럭처 매니저, 그러니까 구조 매니저하고 빔 매니저인 저하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트럭처 매니저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 PM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모여가지고 그 건축 설계 데이터를 보고서 건물에 어떤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골조의 그 부재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재 중심선들을 생성을 해서 여기에 제일 적합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트럭처 매니저는 구조 파트의 각 부재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되고 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팀원들은 빔 모델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 쪽에서는 각각의 부재들의 접합 상세를 디자인들을 어떻게 접합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도면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구조 쪽에서는 그 데이터에 각각 디테일링이라고 하는 그 상세, 철근 배근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그 티피컬 디테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빈 데이터로 통합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조 해석 데이터하고 빈 데이터를 완성한 데이터는 저희 이제 협력업체인 뭐 철골 제작업체나 철근 제작업체 그리고 시공을 하는 시공회사에 넘어가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들이 이 한 그래프 안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기 계획 설계를 할 때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단계별로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가 발전해서 그 설계도서가 만들어지면 그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데이터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그 최종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비문하시는 분들 중에 비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우려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빔 데이터를 받아보고 여기에 왜 철근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볼트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전등 스위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빔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완성될 때 그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지 처음부터 그런 데이터를 만들면 무겁기만 하고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저 같은 빔 매니저가 가장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는 빔 데이터 각각 만들어지는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를 저희랑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한테 언제쯤 뿌려줘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 업체에서 환경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MEP 쪽에서 거기에 개통도를 만들다던가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복잡한 철근 배분까지 완성된 데이터를 줘봐야 무겁기만 하고 사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 업무와 데이터의 수준 정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뭐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서 뭐 4D라고 하는 그 시공 스케줄을 관리하는 걸 만든다거나 5D라고 하는 단계별 견적 물량 여기에 2단계에서는 철골이 얼마만큼 들어서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을 할 건지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을 때 얼마만큼의 절약이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그 업체에다 견적도 내고 업무의 수준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협력 시장하고 저희가 이제 BIM 국내 첫 턴키로 진행을 했던 용인시민체육관이거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무턱대고 도전을 했는데 원래 빅데이터도 만들어주고 많은 문제점들도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정말 맨땅에 헤딩을 했던 그런 사례죠. 저 때만 해도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업무들이 여기 보시면 철골, 루프, 프레임들, 밑에 골조, IC 골조들 이런 걸 만들 때는 정말 맨손으로 하나씩 진짜 그려가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저걸 만들다 보니까 제가 지붕 디자인 변경될 때마다 저 프레임을 한 100번도 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막 꿈에서 파이프들이 막 말을 걸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다가 설치를 해줄 거야? 난 허공이 떠있잖아. 막 말 거는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시달리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이 패러메트릭이라고 하는 자동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각각의 부재들을 여기를 트러스를 얼마 간격으로 자동으로 배치를 하고 뭐 디자인이 변경되면 디자인에 따라서 구조 시스템이 바뀌고 이제 그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그런 패러메트릭 디자인을 통해서 구조 시스템을 이제는 결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천의 아시아나 행거라고 하는 국내에서 가장 장스팬의 건물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규모일 것 같습니까?
딱 보셔야죠.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거리. 아이 500m? 2km? 500m요? 네. 2km? 이게요 건물에 기둥이 요 끝에 하나 있고 요 끝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는 뻥 사람이 뚫려있거든요. 장스펜. 저게 국내에서 제일 긴 거리인데 네. 보시면 요 위치거든요. 이게 공항이고 지금 저희가 여기 또 제2공항터미널 설계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있고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리가 175m. 175m라고 하면 요 안에 축구장이 2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큰 거. 기둥은 요 끝에만 있는 거. 국내에서 제일 장스펜으로 된 건물이고 디자인 자체도 아주 뭐 엄청납니다. 이 독일에서 해온 디자인인데 이거 처음에 디자인을 저희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정말 오래 저희가 저 프로젝트 한 4년 했거든요. 4년 동안 프로젝트 막 뒤엎고 뭐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 한 프로세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BIM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정도거든요. 레빗을 쓰고 그 데이터를 뭐 테클라까지 쓰는 정도가 BIM 프로세스인데 지금의 BIM은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BIM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요. 이 건축 디자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적절한 구조 시스템을 파라메트릭으로 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레빗으로 가져와서 레빗에서 도면화를 하고 그 데이터가 다시 뭐 이쪽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들인데요. 구조 해석 프로그램들을 보내줘서 그 복잡한 디자인을 구조 엔지니어들이 쉽게 이해하고 거기에 뭐 구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테클라라고 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철골 제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테클라로 모델링을 완성을 하면 뭐 NC 머신에서 이 철골을 철판을 뭐 잘라가지고 용접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모델링하는 게 이제 테클라라고 하는 프로그램. 상세히 보시면 초기에는 이렇게 건축 개선 디자인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 밑에다 이제 깔고 뭐 섹션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D로 그냥 단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도대체 이 178m를 양쪽에서 버티려면 기둥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디자인 어떻게 해야 부재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할 건지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레이스하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골조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좀 잡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 이제부터 이제 빔 모델링 이 안에 부재 사이즈부터 해서 각각 정보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이거든요. 구조 엔지니어가 이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에 그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짜서 주면은 구조 엔진이 여기다 하중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각각의 부재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부재 사이즈를 기반으로 레빗에서 이렇게 패밀리들이죠. 각각의 부재들을 집어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레빗으로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왕 빔 데이터도 만들었는데 뭘 해볼까 해갖고 한 게 여기 지금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얘를 시공할 때 어떻게 시공을 하면은 좀 더 비용이 적게 될까? 라고 이제 벤트라고 하는 얘를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동바리를 대형 동바리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테클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넘겨서 접합 상태를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갖고 와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테클라 모양 그대로 요 하나가 요만한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해 보시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벤트라고 하는 걸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벤트를 요게 하나 한 달 빌렸는데 한 1,0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 번에 다 빌리면 쌀까? 아니면 2개씩 빌리는 게 쌀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고 하는 걸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적은 비용 가지고 가능할까? 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작업하기 전에 다 보여드리고 이런 작업 순서로 작업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프리컨스트럭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 대부분 물어보세요. 도대체 구조사무실에서 이런 거 왜 하세요? 돈이 드니까 하지. 남들은 못하는 거 저희가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이런 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0m는 개념 없지만 왜 500m면은 개념 없이 얘기하네. 토목 쪽에서 실제로 그런 장스팬도 제안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토목 쪽에서 완전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현장에서 시공할 때 이렇게 하루 종일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 가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데 6시간 정도 6시간 동안 이제 올리면서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구조적으로 이게 또 처지지 않는지 문제 없는지 계속 시뮬레이션 검토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며칠 동안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바닥에서 만들어서 양중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게 분담이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했었던 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건물의 이 앞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이 그 문 제작하는 회사에서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하다가 이게 틀어졌습니다. 확 돌아가지고 크레인이 이게 150톤 크레인이라고 그러나 몇백 톤 크레인이 이제 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균형을 못 잡으면 크레인이 돌지 않습니까? 이 아웃리거의 각도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잡아야 되고. 그러다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다시 와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크레인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세워서 붕대를 들어야 제일 힘을 적게 받으면서 문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저희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하고 이제 크레인 위치를 잡아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완공입니다. 요게 문, 요거 아까 전에 여기 한 짝인데 하나 16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정경련 회관입니다. 이 여의도에 가시게 되면 아마 정경련 회관을 보게 되실 건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자체는 이제 해외에서 다 설계를 해갖고 왔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애먹었던 부분도 뭐 이런 건물들이야 뭐 일반 맨날 하는 건물들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무슨 누에고치 생기 같이 뭐 얘가 이제 제일 문제였습니다. 얘가 왜 문제냐면 여기 이제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해외사에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게 유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요 유리들이 다 이중공률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중공률이 되게 되면 일반 유리가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공률이 하나가 있으면 한 30,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중공률이 되면 부르는 게 값이 한 100,000원 정도 한다고. 게다가 또 잘 깨집니다. 아시다시피 유리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공률인 상태에서 아무 쪽이라도 하중을 조금만 가하면 바로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골조 비용보다 이 유리 비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그럼 이 골조를 바꿔달라. 유리를 싸게. 우리가 그걸 왜 해? 너네가 해야지. 이제 막 저희가 막 싸웠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이렇게 골조가 잘렸었는데 이 부분 이제 방사형으로 자르기 시작한 거. 방사형으로 잘라서 이중공률 유리는 최소화시키고 많아봐야 원컵 공률이 하나만 있는 유리로 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골조를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방사형 골조 비용이 느는 게 유리 비용보다 더 줄일 수 있다 보니까 10분의 1 정도 줄더라고요. 유리 비용에 10분의 1 정도 골조가 올라가면 유리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 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골조 시스템을 바꿔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네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물문화관이라고 해서 4대강 기념사업 그래갖고 좀 쉬쉬하면서 이슈가 됐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설계를 해오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돌다가 저희한테 나중에서야 저희한테 와서 시간대로 다 까먹고 돈대로 없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프로젝트인데 그 대구 뭐 강령 뭐 그쪽에 있다고 하죠. 강정 그쪽에 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요게 해외사에서 온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 라이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외사에서 그 외부 표면이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그 내부 골조 시스템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특성상 해외사에서는 초기 설계만 이렇게 하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캐드로 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캐드로 국내는 이제 캐드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해외는 3D로 하고 국내는 2D로 하고 하면서 뭐 디자인이 좀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지들끼리 뭐 맨날 영어로 레터 주고받으면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맞춰줘 맨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끼다 보니까 이런 레빗 파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각 그 해외사하고 국내 설계사한테 보내가지고 자 하얀색으로 한 거는 해외 설계 니네들이 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국내 건축 설계 사무소가 너네들이 계획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국내 너네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여기 램프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 기둥이 생기는데 요 사이에 휠체어가 못 지나가. 어떻게 할래? 램프를 앞으로 뺄래? 아니면 내가 기둥 하나 빼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 이런 빅데이터를 하는데 뭐 대단하게 뭐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비주얼하게 상대방한테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마이다스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구조해석 프로그램이고요. 로봇은 그 유럽 쪽에서 쓰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시아는 북유럽에서 쓰는 이제 구조해석 프로그램인데 과연 이 데이터가 각각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에 제대로 그 인포메이션이 넘어가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으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 2D 캐드로는 이런 도면화해서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 부재를 줄 수가 없어서 이런 3D 태그를 달아서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이 색깔에 이렇게 생기는 이 위치에 있는 애는 어떤 사이즈에 어떤 부재다 라고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하고 도면에 이런 식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구조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얘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데이터를 줘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까띠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원래 기계 캐드입니다.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위드웍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까띠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 외장재를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까띠아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레빗 파일에서 각각 디테일 만들기 어드밴스 스틸이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썼는데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쪽에다가 줄 건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그 어드밴스 스틸이라는 걸 썼고요. 그리고 이 위드웍스라는 회사는 이 외장재를 주로 시공을 했고 이 성동철골라고 하는 데는 요 내부에 H빔으로 만들어진 요 철골을 제작을 했는데 이쪽은 또 이제 테클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썼지만 각각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제작을 하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티피컬 디테일들을 만들고 3D 비주얼을 통해서 어떻게 제작이 돼야 되고 어떻게 접합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3차원으로
보여주고 현장에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작, 저희가 디자인 한 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현장 가서 이제 확인을 했던 그런 이미지들. 이렇게 만들었던 레일 파일이 지금 현재는 완성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밤에 가면은 되게 사이사이가 다 LED 불빛이어가지고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광주 수영장입니다. 저희가 제일 최근에 끝났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턴키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초기 디자인부터 참여를 해서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골조를 계속 바꿔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건축에서 계속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제 최종안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저희가 이제 턴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안에 프로젝트의 성과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막 그러면 저희 구조 설계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는데 이런 비정형인 디자인을 하는데도 저희가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빔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구조 해석을 하고 거기에 물량을 산출을 해서 그 턴키를 하게 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큼 든다 라고까지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골조 물량이나 그런 비용들을 빠르게 산출해서 뭐 3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초기 컨셉 단계, SD라고 하는 초기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 라이노하고 그래스하퍼를 기반으로 빔 설계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좀 많으니까 골조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방사형 그리드에서 심플한 다이렉트 방식 트러스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디자인상에서 건축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사형 그리드를 했을 때 루프에만 들어가는 철골 물량이 2,000톤이 넘죠. 2,003톤인데 저희가 이렇게 다이렉트 트러스 방식으로 바꾸면서 물량이 1,300톤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거의 철골 물량 비용만 한 60억 정도를 순수하게 줄였고 제작 비용에서만 떠나서 철골 물량은 60억 이상 줄였다가 저희가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스트럭처 디자이너하고 디자이너는 저희 사장님이나 그 스트럭처 PM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물량이 얼마만큼 주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을 해보고 저렇게 변경을 해보고 필요 없는 부재들을 좀 줄여보고 하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루프 부분을 이제 이렇게 3D로 작업을 했고요. 요 밑에 보이는 부분은 RC 부분인데 RC 부분은 건축에서 이제 2D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자기네들이 2D로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상관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요 부분이 루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 내려온 위치하고 뒷발은 맞는데 앞부분이 안 맞았던 거예요. 건축에서 준 서피스대로 저희 작업을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2D로 작업한 거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던 거예요. 누가 문제야? 라고 이제 저희 따지다 보니까 그래? 너네 잘 걸렸어. 그래서 저희가 3D로 다 작업을 한 거예요. 3D로 작업해서 너네들이 디자인한 대로 하면 이렇게 돼. 너네 이렇게 시공할 거야?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바탕 싸우고 작업이 끝났죠. 이런 빔 설계를 한다는 건 뭐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BIM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각 단계별로 BIM을 제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별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BIM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정형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를 도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비정형으로 곡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레빗에서 저희가 섹션을 딱 끊으면 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를 캐드화 시켜가지고 저희 도면하는 도면팀에다가 주면 요 캐드 도면을 좀 다듬어가지고 실제 여기 2D 접합이나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실제 제작도, 2D 제작도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철골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경기장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캐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용인시민체육공원하고 경기장만 한 4개 정도 연달아서 막 계속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했던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저희가 했고, 얘도 하고 강릉 피겨도 저희가 했고, 포항 경기장도 저희가 했고, 사우디에 있는 사우디에 있는 카스라고 하는 경기장도 저희가 다 경기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만 갑자기 일이 막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경기장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캐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캐덕은 구조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캐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설비 쪽에서 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뭐 조명이나 전선이나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캐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하고 MEP하고 그런 그 설비업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쪽에 캐덕 만들어줘, 뭐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비정형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건축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줬던 캐덕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 근데 이렇게 만들어준 문제가 뭐냐면, 이 캐덕을 허공에다가 이렇게 다 공중에다 다 매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캐덕을 메인 골조 옆에다가 만들어서 붙이면 캐덕에 발판만 넣으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3D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캐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갖고 정말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거기서 작업을 했을 때 뭐 옆에 MEP 쪽하고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3D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건축에서 사실은 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처음에 건축에서 이런 라이너나 뭐 맥스나 그런 3D로 그 형태, 서피스 디자인을 주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구조, 지오메트리, 골조 시스템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 해석을 하고, 구조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재 사이즈를 기반으로 빔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 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면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도면과 3D 모델을 가지고 그 설골이나 그런 접합 부분들을 테클라로, 아까 말씀드렸던 테클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빔을 활용한 그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으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에서 말레이시아의 이제 디자인 빌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딴 건데, 이 디자인 빌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건축주가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사무소들을 모아놓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현상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도면하고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시공사들을 막 모아놓고, 자, 이 도면 가지고 가장 싸게 시공할 수 있는 놈 줄게 라고 입찰을 붙입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초기에 저희가 받았던 텐더, 초기 현상 설계 때 했던 그 도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면이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 노란색은 건축 설계 거고요. 이 색깔 있는 하늘색 얘네들은 구조 설계, 아니 바뀌었구나. 이 하늘색은 구조 설계,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구조 설계고, 노란색은 건축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이쪽 벽면도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정형을 해놓고 구조도면하고 건축도면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우건설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면은 받았고 도면대로 너네는 구조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왜 뭐가 문제야?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건축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대우건설에다 이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빔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반으로 제작도를 만들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경련 해방하고 또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그 싱가포르에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그쪽 업체들을 좀 혹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한 게 이 부분을 패널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쪼개고 기본 타겟 서페이스를 정하고 타겟 서페이스 기반으로 쪼개는 건축 사이즈, 패널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계속 쪼개서 플랫한 패널이 나올 때까지 패널링을 하게 됩니다. 그 패널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서피스가 총 3,303장이 나오는데 플랫한 게 1,408장 그리고 원 커브 하나의 공률 맞는 게 850장 그리고 조금 다른 원 커브가 714장 그리고 투 커브가 529장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구조 시스템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그 외장 재료의 비용이 적게 되는 디자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목적 경기장 바깥쪽으로는 스탠드는 육상 트랙이고 이 안에가 내부에 농구장 같은 다목적 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 설계부터 해외사에서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갖고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를 가지고 시공을 하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 업체들이라는 거죠. 저희가 V를 통해서 물량을 주고 막 그런 설계를 했는데 그런 설계를 해서 자료를 주려고 보니까 어디 하여튼 뭐 중동의 어떤 그 중동 사람이 하루는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철골 제작하고 하니까 자기네들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 뭐 대화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이제 프로세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그쪽에서 이제 테클라를 쓴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각각의 부재를 가지고 그 해외에서 쓰는 그 이쪽은 이제 영국 코드를 가지고 하는 BS 코드라고 하는 철골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뭐 CB인지 BC인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각각의 인포메이션들을 다 나눠가지고 이 데이터를 딱 찍으면 이거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바로 볼 수 있게 정보 사이즈나 이게 위치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게 좀 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쪽에다가 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다 해외에 있는 좀 후진국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3D 철근 배경을 하고 이런 보시면 물량까지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줄 때는 이 오토데스크에 나온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 그 꿈에서 주면 그쪽에서 이렇게 공짜로 이 디자인 리뷰는 이제 공짜로 깔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현장에서 3D로 돌려보면서 현장에서 뭐 작업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그 회사 팀원이 이제 현장에 한 명이 이제 파견 나가서 그 데이터 핸들링하고 문제점들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디자인 리뷰 내에서도 각각의 물량이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프로젝트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운대 리조트인데 해운대 리조트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시공사에서 최초로 이제 시공을 하는 100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빔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아웃리거라고 하는 초고층에는 들어가 필요한 이제 아웃리거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건물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웃리거라는 것도 좀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럼 이 아웃리거를 과연 완전 RC로 할 건지 아니면 SRC로 할 건지 아니면 철골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했던 겁니다. 왜 모델링을 했냐면 이게 보시면 철골로 하면 철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다 보니까 이 안에 과연 콘크리트 타설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철근 배관을 해본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물량을 뽑아서 과연 이 비용이 얼마나 될까? 실용성은 얼마나 있을까? 비교하기 위해서 SIC를 썼을 때 여기 스터드 바꾸고 잡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철골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철골로 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D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조 계산하고 빔 모델링하고 다 작업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쪽 그 시공사에서 철근 배관 한번 3D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이게 올플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모델링한 모델 안에 올플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서 철근 배관을 하는 겁니다. 철근 배관을 하면 현장에다가 이렇게 3D PDF로 주면 현장에서 이 안에 3D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거든요.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물량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D랑 저희가 일부러 2D 팀하고 3D 팀하고 동시에 작업을 시켜보고 물량도 비교해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2D를 쫓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D를 통해서 거짓말을 좀 쳐야 돼서 철근 물량을 좀 뻥튀기를 해서 현장에서 쓰셔야 되는데 3D를 해서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버리면 현장에서 철근 물량을 빼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 반장님하고 숱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돈은 철근 반장님 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D에 맞춰서 작업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프로젝트라면서 처음에 도면 자체가 여기에 진짜 레빗 안에 도면을 막 껴놨는데 도면 자체를 처음 인도에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면이 위아래가 막 안 맞고 막 기둥 위치가 이렇게 비정형인데 위치가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구조 계산에 활용을 했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끝에 부분에 철도 시스템도 어떻게 바꿔서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나 변경을 하는 것도 좀 비주얼하게 그쪽 아제르바이잔에 보내서 컨펌을 받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좀 구조 설계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리고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제가 하는 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